셜록 홈즈의 모험 단편 모음집 중에서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셜록 홈즈와 내가 친하게 지낸 지 꽤 오래되었지만 그간 그가 의뢰받은 사건 중 내가 소개한 것은 단 2건뿐이었다. 해설리 씨의 엄지손가락 사건과 미치광이 워버턴 대령 사건이다. 위버턴 대령 사건은 명석한 두뇌와 독창적인 관찰력을 지닌 홈즈에게는 더 의미 있는 사건일지 몰라도 해설리 씨의 엄지손가락 사건은 그 시작부터가 기이하고 극단적이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이유로 홈즈도 사건을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역시 해설리 씨 사건은 기록해둘 만한 가치가 있는 듯하다. 해설리 씨의 엄지손가락 사건은 신문에 몇 번 보도되기는 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흔히 그렇듯 서너 줄짜리의 짧은 기사에 불과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만 기재한 기사보다는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 하나씩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마침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전개라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당시 해설리 씨의 사건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느낌은 여전하다.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이야기의 사건은 1889년 여름 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 나는 결혼 후 병원을 개업하면서 베이커가의 하숙집을 나왔지만 자주 그를 찾아갔고 때로는 그를 설득해서 보헤미안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우리 집으로 놀러와도 좋지 않겠느냐고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나를 찾는 환자들은 점점 늘어났는데 우리 집은 패딩턴역에서 가까워 환자 중에는 영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나한테 치료를 받고 완쾌됐다며 내가 실력 좋은 의사라고 여기저기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환자를 나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 도우미가 문을 두드려 나를 깨우더니 패딩턴역에서 온 2명의 남자가 진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경험에 의하면 철도 사고로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사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다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마침 진찰실에서 나와 문을 닫는 이가 있었는데 내 진료 실력을 소문내고 다니는 영무원이었다. 저기 두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너머 진찰실을 가리키며 속삭이듯 말했다. 상태는 괜찮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왜냐면 그가 무슨 기묘한 생물체를 가둬놓은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자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제가 직접 데려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야 도망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럼 저는 일을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는 내가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병원을 나가버렸다. 진료실에 들어가 보니 트위드 정장을 한 신사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책상에는 그의 베레모가 놓여 있었다. 그의 한쪽 손은 손수건으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나이는 많아야 25살 정도 돼 보였고 근육질에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그는 어떤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사님. 젊은 신사가 말했다. 하지만 간밤에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오늘 아침 기차를 타고 패딩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 근처에 병원이 없느냐고 물으니 어떤 친절한 분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더군요. 제 명함은 도우미에게 줬는데 그 옆에 보조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나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빅터 해설리, 유압기술자, 빅토리아가 16A번지 3층. 이것이 이른 아침 나를 찾아온 환자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주소였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간밤에 긴 여행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루한지 저도 잘 알고 있죠. 아닙니다.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신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는 의자에 기댄 채 온몸을 흔들며 웃기 시작했는데 의사의 직감으로 큰일 났구나 싶었다. 그만 웃어요. 나는 소리쳤다. 진정해요. 나는 물병에서 물을 따라 주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이미 발작적으로 웃고 있었다. 성격이 강인한 사람이 큰 위험을 겪고 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곤 한다. 잠시 후 그는 정신을 차렸지만 매우 지친 모습이었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군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닙니다. 자, 이걸 마셔봐요. 나는 물에 브랜디를 섞어 건넸다. 그러자 창백했던 해설리 씨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좀 낫군요. 남자가 말했다. 그럼 박사님, 제 엄지손가락이 붙어있던 자리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해설리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수건을 풀고 손을 보여주었다. 여러 환자들을 진찰해 오면서 웬만한 상처에는 단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손을 보자 몸소리 쳐졌다. 그의 손가락은 4개뿐이었고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는 평평했고 시뻘건 단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엄지는 바짝 잘려나갔거나 찢겨나간 듯했다. 나는 해설리 씨에게 말했다. 이런 아주 끔찍한 상처를 입으셨군요. 출혈도 엄청났고. 네, 저도 처음엔 기절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으로 손목을 힘껏 묶고 작은 나뭇가지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외과 의사라고 해도 믿겠네요. 일종의 수리학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 전공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손가락이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물건에 잘려나간 것 같군요. 나는 상처를 보며 말했다. 네, 고기를 자르는 아주 큰 칼 같은 거였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사고였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당한 겁니까? 죽을 뻔했죠. 끔찍한 일을 당했군요, 해설리 씨. 나는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바른 뒤 붕대를 감았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때때로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그래도 아프다며 손가락을 빼지는 않았다. 어떤가요? 나는 치료를 끝내고 물었다. 괜찮습니다. 상처도 치료받았고 브랜디도 마셔서 그런지 이제 좀 기운이 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도 움직일 힘이 없었는데 이제 상황을 해결할 힘이 납니다. 아직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흥분을 하면 당신의 그 신경이 못 버틸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사님께만 드리는 얘긴데 이 상처가 없었다면 경찰도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아주 기이하지만 제겐 그걸 증명할 증거가 없으니까요. 설령 경찰이 제 얘기를 믿어준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서가 워낙 모호해서 범인을 잡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라면 경찰을 만나기 전에 내 친구 셜록 홈즈를 먼저 만나보라고 얘기해주고 싶군요. 아, 그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분이 이 일을 맡아주신다면 저야 고맙죠. 그럼 제게 추천장을 한 장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홈즈를 만나러 가면 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마차를 불러 타고 같이 갑시다. 지금 가면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이 얘기를 털어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차를 부르겠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시죠.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5분 뒤 그날 아침에 알게 된 남자와 함께 마차를 타고 베이커가로 향했다. 셜록 홈즈는 예상대로 실내복 차림으로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타임스에 실린 칼럼을 읽으면서 아침을 먹기 전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지금 피우는 담배는 전날 피운 담배 찌꺼기를 모아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정성을 들여서 말린 것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하고 따뜻한 태도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리고 베이컨과 달걀 요리를 추가했다. 우리는 아침을 배불리 먹은 후 젊은 신사를 소파에 편하게 눕히고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고 브랜디 한 잔을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해설리 씨, 흔치 않은 사건을 경험하신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안정을 취하세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멈추고 브랜디를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사가 말했다. 박사님이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든든히 아침까지 먹으니 완전히 기력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 바로 이 기묘한 사건을 말씀드리죠. 홈즈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졸린 듯 눈을 감았다. 그저 그렇게 보일 뿐 저런 표정 뒤에는 날카롭고 예민한 본성이 감춰져 있었다. 나는 홈즈의 맞은편에 앉아 우리는 말없이 신사의 기이한 사건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아직 독신이라 런던에서 혼자 하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유업 기사이고 7년간 그리니치에 있는 유명한 기업 베너앤데슨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견습 기간이 끝났을 즈음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제게 상당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 유산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빅토리아가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업 초창기는 힘들죠. 하지만 저는 유독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3건의 상담과 1건의 작은 일을 맡은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총 수입은 27파운드 10실링 뿐이었죠. 매일 아침 9시부터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손님을 기다렸지만 오후 4시가 되면 오늘도 아무 일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오더니 어떤 신사분이 업무와 관련해서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들고 온 명함에는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곤 바로 대령이 들어왔는데 키는 큰 편이었지만 몹시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른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얼굴에는 살이 없어서 코와 턱만 오똑 솟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요. 하지만 마른 건 아파서가 아니라 원래 체질이 마른 체형인 듯 했습니다. 대령은 눈빛은 활기차고 발걸음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깔끔했고 40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해설리 씨요. 그의 말투에는 독일어 억양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솜씨가 좋고 입이 무거워 진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소.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소. 그 사람에게 듣자 하니 해설리 씨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독신으로 런던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실들이 제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일 때문에 상담차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만. 그렇소. 곧 내가 할 일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요.
나는 당신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왔소.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하오. 그런 만큼 가족과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저는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령은 제가 얘기하는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처럼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그럼 약속할 수 있겠소? 예, 약속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또 하는 중에도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서도 비밀을 지킬 수 있겠소? 구두로나 문서로나 이 일은 결코 알려져서는 안 돼요. 이미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알겠소. 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재빨리 방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젠 됐소. 그러더니 대령은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란 상사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말할 수 있겠소. 대령은 의자를 끌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의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또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라깽이 대령의 괴상한 행동에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꼈죠. 고객을 놓치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대령이 물었죠. 하룻밤 일인데 50끼니 드리면 되겠소. 좋습니다. 하룻밤 일이라곤 하지만 1시간 정도면 될 거요. 수압기 상태가 이상해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소. 유압기가 어디가 고장인지 알려주면 고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소. 어떻소? 할 수 있겠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보스는 넉넉하군요. 그렇소. 오늘 밤 마지막 열차로 와주었으면 하오. 거기가 어딥니까? 버크셔에 있는 아이퍼드로 옥스퍼드셔 경계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레딩에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 패딩턴역에서 출발해서 11시 15분쯤 도착하는 기차가 있을 거요. 알았습니다. 마차로 마중 나가겠소. 여기서 마차를 타고 가야 됩니까? 그렇소. 여기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러면 한밤중에 도착하게 되는데 돌아올 기차가 끊길 테니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야겠군요. 그렇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잠자리 정도는 제공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하군요. 좀 더 편안한 시간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당신이 늦게 오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사정에 있어 당신처럼 젊고 실력은 있지만 아직 이 업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요. 물론 지금이라도 거절할 수 있고 아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저는 50끼니가 제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령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군요. 좋소. 무슨 일인데 비밀을 엄수하면서까지 일을 맡게 되는지 궁금할 테지. 그런데 누가 엿듣지 않는 건 확실하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사정을 이야기하겠소. 아마 당신도 원단 표백제로 쓰이는 백토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요. 영국에서는 한두 곳에서만 나오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지.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나는 레딩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땅을 샀소. 그런데 운 좋게도 그 땅에서 백토층이 발견이 됐지.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아주 소량만 매장이 돼 있었고 내 땅 좌우에 넓게 퍼져 있었어. 그런데 그 땅의 주인들은 자신의 땅에 금괴만큼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오. 그렇다면 그들이 땅의 가치를 알기 전에 내가 그 땅을 사들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겐 그만큼의 자금이 없소.
그래서 몇몇 친구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니 우선 내 땅에 있는 백토를 먼저 파내서 그 돈으로 이웃의 땅을 사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백토를 캐내는 일을 시작을 했소. 그 과정에서 유압 프레스를 한 대 들여놨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러 온 거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는데 유압 기술자를 데리고 온 사실이 알려지면 곧 그 사실이 밝혀질 것이오. 그러면 주변 땅을 구입해서 백토를 캐내려는 우리의 계획은 불거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신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은 거요. 약속대로 오늘 밤 아이포드로 간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면 하오. 이제 내 사정을 좀 알겠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토는 땅에서 파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압 프레스가 필요하죠? 아, 그건 말이요. 대령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특이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 흙을 벽돌처럼 압축을 해서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게 위장을 해 운반을 하고 있지.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요. 해설리 씨,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에 비밀을 털어놓았소. 그럼 오늘 밤 11시 15분에 아이포드 역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예,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대령은 마지막까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악수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대령이 돌아간 뒤 냉정한 마음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한편으론 50긴이라는 보수를 생각하면 기쁘기도 했습니다. 대령이 지불하겠다는 금액은 평균 보수보다 10배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대령의 외모나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늦은 밤에 아이포드에 도착해야 하고 또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백토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저녁을 먹고 패딩턴역까지 마차를 타고 가서 아이포드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비밀을 지키고 말입니다. 레딩역에서 아이포드행 막차를 타고 11시가 조금 넘어 어두컴컴한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에 내린 승객은 저뿐이었죠. 승강장에는 졸린 얼굴로 랜턴을 들고 있는 역무원이 있었고요. 개찰구를 지나 밖으로 나가니 저녁 때 본 그 대령이 어둠 속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팔을 잡더니 문이 열려있던 마차에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곤 대령이 칸막이 앞쪽을 두드리자 마차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말은 한 마리뿐이었습니까? 예. 말이 무슨 색인지 봤습니까? 네. 마차에 탈 때 옆에 램프를 켜두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갈색이었어요. 말이 지쳐 보였나요? 아니면 기운차 보이던가요? 기운차 보였습니다. 윤기도 자르르 흘렀고요.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계속하시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해설리 씨는 말을 이었다. 마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 대령은 7마일이라고 했지만 그 정도 속도로 그렇게 오래 달렸으니 틀림없이 12마일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대령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시골길이 울퉁불퉁했는지 마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몸이 한쪽으로 쓰러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디쯤 달리고 있는지 보고 싶어도 창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가끔 희뿌연 그림자로 보이는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지루해서 대령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아주 짧은 대답만 할 뿐 대화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차가 평탄한 길을 달리는가 싶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라이센더 스타그 대령이 먼저 마차에서 내렸고 제가 뒤따라 내리자 대령은 저를 현관문으로 급히 떠밀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으로 밀쳐져서 저택을 살펴볼 겨를도 없었어요. 현관으로 들어선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차가 덜컹거리며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대령은 낮게 속삭이며 성냥을 찾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문이 열리더니 황금빛의 긴 불빛이 이쪽을 비쳤습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램프를 들고 있던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불빛에 비친 그 여인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여자는 외국어로 뭔가를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대령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짧게 몇 마디 대답하자 여인은 깜짝 놀라 하마터면 램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대령은 여자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여자를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들고 제게 다가왔죠. 미안하지만 잠시 이 방에서 기다려 주시오. 이렇게 말하곤 대령은 또 다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단촐하게 꾸민 작고 조용한 방이었고 가운데는 둥근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독일어 책 몇 권이 흩어져 있었고요. 대령은 문 옆에 있는 조그만 오르간 위에 램프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을 거요. 이렇게 말하고 대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독일어를 잘은 모르지만 두 권은 과학 관련 책이었고 나머지는 시집 정도라는 거는 알 수 있었죠. 저는 바깥 풍경이라도 볼까 싶어 창문으로 다가갔지만 덧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놀랄 정도로 적막했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오래된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말고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 독일인은 대체 누굴까? 이렇게 외지고 낯선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긴 어딜까? 제가 아는 거라곤 여기는 아이퍼드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것이라는 것뿐 동서남북 어느 방향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딩에서 10마일 반경이라면 그렇게 외진 시골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방 안에 서성이면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50기니의 보수를 받을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의 어둠을 뒤로하고 조금 전 봤던 그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죠. 방 안 램프의 노란 불빛에 긴장이 역력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건 언뜻 보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까지도 오싹한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며 입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더니 서툰 영어로 몇 마디 속삭이면서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는 자신의 등 뒤를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나라면 여기서 나갈 거예요. 여자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난 나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신도 떠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부인, 저는 아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려고 왔거든요. 기계를 살펴보기 전에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기다릴 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문으로 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자 여자는 할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맞잡고 흔들었습니다. 제발 부탁해요. 더 늦기 전에 어서 여기서 나가요. 저는 원래 고집이 센 편이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는 성격이죠. 50기니의 보수와 지루했던 여행, 그리고 밖에서 밤을 지새울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의뢰받은 일을 하지도 않고 또 받아야 할 보수도 받지 못했는데 가야 됩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보기와는 다르게 편직광적인 성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완강한 태도로 고개를 흔들며 그냥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다시 돌아가라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2층에서 문이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이제 끝났다는 듯 갑자기 두 손을 들어 올렸죠. 그 순간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팔을 벌려 보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은 이중턱에 친칠라 같은 수염을 기른 작은 남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퍼거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비서이자 집사요. 아까 나갈 때 문을 잠근 것 같은데 바람이 들어왔소. 아닙니다. 제가 답답해서 문을 좀 열어두었습니다. 대령은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소. 당신한테 기계를 보여주겠소. 아, 그럼 모자를 써야겠군요. 아니요, 괜찮소. 기계는 집 안에 있으니까. 예? 백토를 집 안에서 캐낸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요. 그걸 집에서 압축할 뿐이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시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기계를 점검해서 어디가 고장인지 알려주면 되니.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령이 램프를 들고 앞장섰고 뚱뚱한 집사는 제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 셋은 계단을 올라갔는데 오래된 집의 복도와 협소한 계단은 꼭 미로 같았습니다. 문은 낮고 작았으며 문지방은 세월이 오래되어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었죠. 2층부터는 복도에 카펫도 깔려있지 않고 가구도 없었습니다. 벽의 페인트는 습기 때문에 벗겨져서 지저분한 녹색 얼룩이 생겨 있었고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 했지만 아까 그 여인의 경고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피거스는 말수가 적고 까다로워 보였으며 말투를 들어보니 영국 사람 같았습니다.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은 어느 작은 문 앞에 멈춰서더니 열쇠로 문을 열었죠. 방은 네모냈고 작았는데 세 사람이 들어가기엔 작아 보였습니다. 피거스는 방 밖에 남고 대령의 안내로 저와 대령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유아프레스의 내부요. 누군가 수압기를 움직이면 당신과 나는 큰일 날 거요. 이 방의 천장은 몇 톤의 엄청난 압력으로 하강하는 피스턴의 밑면이요. 그것이 이 금속 바닥을 누르는 거지. 피스턴은 방 밖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가느다란 물관에서 전해지는 힘으로 움직이고 있어. 지금 기계는 작동이 되기는 하지만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 자, 그럼 잘 살펴봐 주길 바라오. 그리고 수리할 방법을 알려주시오. 저는 대령에게서 램프를 받아들고 기계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프레스를 움직이는 레버를 내려보니 슝 하는 소리가 들렸죠. 물이 조금 새는 바람에 누수로 인해 실린더 내에 물이 역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구동축 끝에 붙은 고무밴드가 마모가 돼서 틈이 생겨 있더군요. 그것이 압력 감소의 원인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에게 원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상세히 대답을 해줬고 호기심에 다시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 프레스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백토에게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기계를 본 순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백토를 압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기계를 사용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사방의 병은 목조인데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 있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방바닥 전체에 얇은 껍질 같은 것이 깔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뭘까 싶어 웅크려 그것을 긁어보았습니다. 그때 뭔가 놀란 듯 중얼거리는 독일어가 들려 쳐다보니 대령이 창백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았다고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백토라고 했나요? 대단하군요. 저 기계를 어디에 쓰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말해놓고 후회했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회색 눈이 혐오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래, 알려주지. 대령은 한 걸음 물러서더니 조그마한 문을 힘껏 닫고는 열쇠로 문을 잠궜습니다. 저는 달려가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발로 차고 몸으로 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령님, 날 내보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버가 내려가더니 실린더에 물 새는 소리가 들려왔죠. 대령이 기계를 작동시킨 것이었어요. 램프는 기계를 살펴볼 때 놓았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불빛으로 검은 천장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가 제 몸 위로 떨어지면 1분도 안 돼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내보내달라고 소리쳤지만 기계의 굉음이 그 소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천장은 이미 제 머리 위까지 내려와 있었고 손을 올리면 거칠고 단단한 표면에 닿을 정도였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자세로 죽어야 좋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세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만약 엎드려 있으면 척추뼈가 점점 으스러질 텐데 그 끔찍한 순간을 생각하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눕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누워서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쳐다볼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튼튼한 바닥과 천장은 철로 되어 있었지만 벽은 나무 판자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방을 살펴보았는데 판자 사이로 한 줄기 노란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 판자는 천장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휘어졌고 그럴수록 틈새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그건 말하자면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그 나무 판자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절한 상태로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이후 램프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철판이 철컹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누군가 제 손목을 힘껏 잡아당겼고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좁은 복도 돌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저를 내려다보고 오른손에는 촛불을 들고 왼손으로는 저를 잡아 끌고 있었어요. 아까 1층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이리 와요, 어서. 당신이 그곳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곧 올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어서요. 이번엔 여인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를 따라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죠.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자 넓은 복도가 나왔는데 그때 누군가 급히 달려가는 발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와 같은 층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멈춰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위를 둘러보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방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침실이었는데 창문을 통해 달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금 높지만 뛰어내릴 수 있죠.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복도 끝에 불빛이 보이더니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의 깡 마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는 한 손에는 램프를, 다른 손에는
고기를 써는 큰 칼을 들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뛰어들어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죠. 달빛을 받은 정원은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창문에서 바닥까지는 9미터쯤 되어 보였죠. 저는 창문으로 기어 올랐지만 저를 구해준 여자와 그 악당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위험에 처하면 되돌아가서 어떻게든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대령은 벌써 문가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죠. 하지만 여자는 대령에게 매달려 저에게 오지 못하게 말리며 영어로 소리를 쳤습니다. 프리츠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 사람은 비밀을 지킬 거예요. 분명히 지킬 거예요. 엘리제, 당신 미쳤군. 대령은 여자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는 파멸하고 말 거야. 저놈은 너무 많은 걸 봤어. 비켜! 대령은 여자를 밀치더니 창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흉기를 제게 휘둘렀죠. 저는 창틀을 붙잡고 막 뛰어내릴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손에 먼지 머릴 통증이 느껴졌고 창틀을 놓치고서는 정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온 힘을 다해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달리지 못하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오더니 구역질이 났어요. 통증으로 욱신거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잘려나갔고 상처에서는 피가 솟구쳐 올랐죠.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려고 했지만 갑자기 귀가 웅 하고 울리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쓰러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달은 이미 기울었고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이슬에 젖어 축축했고 엄지손가락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웃옷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지독한 통증이 몰려오면서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저는 아직 쫓기고 있다는 생각에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 저택과 정원은 없었어요. 넓은 길 옆에 있는 장미 울타리 구석에 쓰러져 있었죠. 알고 보니 그 건물은 제가 어젯밤 도착했던 그 기차역이었습니다. 제 손에 끔찍한 상처만 없었다면 간밤에 그 무시무시한 일은 그저 악몽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약간 멍한 상태에서 역으로 들어가 기차 시간을 물었습니다. 1시간 뒤에 레딩으로 가는 기차가 있다고 하더군요. 전날 밤 보았던 짐꾼이 있길래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어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저를 데리고 온 마차가 있었는데 그 마차를 보았습니까? 못 봤는데요. 그럼 근처에 경찰서가 있습니까?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 몸 상태로는 거기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일단 런던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건 아침 6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고 먼저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영무원에게 병원이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여기 박사님께 안내해 주었고 치료를 받은 후에 박사님이 여기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을 홈즈 선생님께 의뢰하고 싶어요.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해설리 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한동안 나와 홈즈는 잠시 침묵하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 셜록 홈즈가 선반에서 묵직한 스크랩북을 꺼내왔다. 여기 광고를 보면 당신도 흥미를 느낄 겁니다. 지난 1년간 신문에 실렸던 광고죠.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행방불명, 금월 9일, 제레시아 헬링, 26세, 유압기술자, 밤 10시쯤 하숙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김,
복장은 그 대령이란 사람은 1년 전에도 기계를 점검할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군요. 아, 이럴 수가. 내 환자가 외쳤다. 이제야 그 여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령이란 자는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배를 빼앗고 나면 배에 탄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이는 해적과도 같죠. 자, 시간을 허비할 순 없습니다. 해설리 씨, 괜찮으시다면 런던 경찰청에 갔다가 아이퍼드로 가도록 하죠. 우리는 3시간 후 모두 기차에 올라타 있었다. 레딩을 거쳐 버크셔의 조그마한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셜록 홈즈, 유압기술자 해설리 씨, 런던 경찰국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위, 사복 형사, 그리고 나까지 총 5명이었다. 브래드 스트리트는 좌석에 그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아이퍼드를 중심으로 콤파스로 열심히 원을 그리고 있었다. 경위가 말했다. 자, 보세요. 이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0마일을 그린 겁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저택이 이 섬 북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10마일이라고 하셨죠? 마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신을 차렸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그 거리만큼 옮겨놓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저를 옮겼습니다.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누군가 저를 들어올려 옮긴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내가 끼어들었다. 당신이 정신을 잃고 정원에 쓰러져 있었는데 녀석들은 어째서 당신을 죽이지 않은 걸까요? 설마 여자의 간절한 부탁에 그놈들의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냉혹하고 잔인한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곧 진상이 밝혀지겠죠. 브래드 스트리트가 말했다. 그런데 원을 그리기는 했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인지 그게 문제로군요. 그게 문제라면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정말이요? 경위가 말했다. 벌써 추리를 끝냈군요. 그럼 홈즈 선생과 생각이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 좀 봅시다. 난 남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가 상당히 외졌거든요. 전 동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환자가 말했다. 나는 서쪽을 선택하죠. 사복 차림의 형사가 말했다. 그곳엔 작고 조용한 마을이 몇 군데 있으니까요. 이번엔 내 차례였다. 그럼 전 북쪽을 고르겠습니다. 해설리 씨는 마차가 언덕을 오른 적은 없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모두 의견이 다르군요. 경위가 웃음을 터뜨렸다. 동서남북 다 나왔습니다. 자, 홈즈 선생은 어디에 표를 던질 생각입니까? 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4사람 모두 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홈즈는 원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들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12마일을 달렸는데요. 해설리가 놀라서 말했다. 6마일은 갔다가 6마일은 되돌아온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결론이죠. 해설리 씨, 당신이 마차에 올라탔을 때 말은 지쳐 보이지도 않고 반질반질 윤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울퉁불퉁한 길을 12마일이나 달려온 말의 상태로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녀석들이 쓸만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놈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브래드 스트리트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맞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녀석들은 대량의 위조 화폐를 찍어내는 놈들입니다. 그 기계는 은 대신 아말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홈즈가 말했다. 홈즈에 이어 경위도 말했다. 그자들이 위조 화폐를 만든다는 건 얼마 전부터 경찰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반 크라운짜리 은하를 수천 개나 만들어냈죠. 레딩까지는 추적을 했는데
거기서 흔적을 놓쳤습니다. 흔적을 없앤 솜씨를 봐서는 아주 노련한 놈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녀석들을 잡을 기회를 얻은 것 같으니 몽땅 잡아 넣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경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일당은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운명이 아니었다. 우리가 탄 마차가 아이퍼드 역으로 들어섰을 때 연기가 보였다. 역 근처에 작은 숲이 있었는데 그 너머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올라 마치 타조의 깃털처럼 공중에 퍼져 있는 게 보였다. 불이라도 났습니까? 기차가 증기를 내뿜으며 역을 빠져나간 뒤 브래드 스트리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경위님. 역장이 말했다. 언제부터요? 어젯밤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불길이 점점 더 번져서 주위는 아주 불바다입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베커 박사의 저택입니다. 혹시 베커 박사가 독일인이고 아주 마르고 코가 오똑한가요? 역장이 웃었다. 아니요. 베커 박사는 영국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근처에서 그분만큼 뚱뚱한 사람도 없죠. 거기에 외국에서 온 신사분이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본 대로라면 외국에서 온 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나 말랐는지 고기를 좀 드셔야 할 것 같더군요. 역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다. 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자 흰색 큰 건물이 보였는데 집의 틈새마다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정원에는 소방차 3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았다. 저기다! 나의 환자가 흥분해서 외쳤다. 자갈이 깔린 저곳이 제가 쓰러졌던 장미 덤불입니다. 그리고 저기 2번째 창문이 제가 뛰어내린 곳이고요. 홈즈가 말했다. 그럼 해설리 씨, 어쨌든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를 한 셈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램프였을 겁니다. 램프가 수압기에 눌려 박살이 나면서 나무 벽에 불이 옮겨 붙었겠죠. 하지만 녀석들은 당신을 쫓느라 불이 난 것도 몰랐겠죠. 혹시라도 불구경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 중에 어젯밤 본 그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죠. 물론 지금쯤 멀리 도망을 쳤겠지만. 홈즈가 말한 그대로였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 아름다운 연인과 사악한 독일인 그리고 멍청한 영국인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날 아침 어느 농부가 레딩을 향해 달려가는 집 마차 한 대를 보기는 했다. 거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피가 큰 괴짝들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녀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천하의 홈즈도 그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소방관들은 집 안에서 불에 탄 이상한 기계가 발견되었다며 놀라워했지만 이어서 2층 창문 밑에서 잘린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손가락을 발견하고는 더욱 놀랐다. 그래도 소방관들 덕에 간신히 불을 끌 수는 있었지만 지붕까지 완전히 내려앉아 저택은 폐허가 되었다. 남은 것이라곤 뒤틀린 실린더와 철로 된 파이프뿐이었고 유압프레스 기기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불행히도 나의 환자는 그 기계 때문에 큰 희생을 치른 셈이다. 창고에서 니켈과 주석이 다량 발견이 되었지만 동전은 찾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농부가 보았다는 큰 상자에 담겨 있었으리라. 유압 기술자인 해설리 씨가 그 집 정원에서 정신을 차린 곳까지 어떻게 옮겨섰는지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뻔했지만 정원에서 희미한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진실이 밝혀졌다. 기술자를 옮긴 2사람의 발자국이 발견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은 유난히 작았고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컸다. 아마도 말수가 적었던 영국인은 사악한 그의 동료보다 마음이 약해졌거나 겁이 많아서 그 여자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잃은 유압 기술자를 안전한 곳까지 옮겼으리라 추측된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기술자는 원망에 찬 듯 이렇게 말했다.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잃고 50끼니는 받지도 못하고 대체 제가 얻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죠.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해설리 씨, 이번 경험은 당신에겐 훌륭한 재산이 될 겁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풀어놓기만 하면 당신은 훌륭한 사장으로 인정받을 테니까요.